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가 뭐죠, 원장님? 네, 역류성 식도염이죠. 여러분은 혹시 가슴이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화끈화끈거린다, 그리고 뜨거운 것이 가슴 아래서부터 위로 치밀어 오른다,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명시 통증과 함께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슴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역류성 역류성식도염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불편감을 총칭해서 일컫는 질환입니다. 자,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그러면 어떤 체질에 호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리학적으로는 어떤 체질에 좀 많죠? 네, 위산 분비가 많은 체질은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이죠. 그죠? 네,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은 팔체질의학에서는 위장, 췌장이 가장 발달한 체질로 봅니다. 그래서 위액의 분비라든지 췌장액의 분비가 가장 왕성한 체질이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평소에 소화되는 시간이 좀 짧은 편이고 식사 시간도 빠른 편인데, 반면에 조금만 위산 분비가 증가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원장님,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위장이 가장 강한 체질은 아니지만 사실 워낙 해로운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호발하기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장님 바로 금양체질이신데, 네. 그죠? 항상 역류성 식도염 예전에 고생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울컥울컥합니다. 네. 요즘은 체질 식단을 지키기 괜찮지만. 네. 자,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에서 소화가 되면서 위장으로 이렇게 내려간 음식물들이 왜 식도로 이렇게 역류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리학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식도는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위까지 전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식도 아래쪽에는 위로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금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조임제 역할을 해주는 하부식도 관략근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관략근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어디죠, 원장님? 바로 네, 항문이죠. 네, 항문의 네. 관략근인데, 네. 항문 관략근은 대변이 밖으로 이렇게 새지 않도록 네. 잘 조여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하부식도 관략근 같은 경우는 위산이, 그리고 음식물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잘 조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정상적으로 잘 조여져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위산이라든지 위액을 비롯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하는 것이죠. 원장님, 역류성 식도염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처럼 좀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됨에 따라서 환자가 증가하는 선진국형 질병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100명 중 8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극적인 인스턴트 푸드와 기름진 음식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역류성 식도염의 특성상 완치가 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 평생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명 중에 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8%나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역류성 식도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고도 대표적인 증상인 가슴 쓰림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hurt burn이라고 하잖아요. 심장 부위가 막 뜨겁다, 네. 심장 부위가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죠? 네, 가슴이 뻐근하고 쪼이면서 가슴의 흉골 뒤쪽이 뜨겁거나 쓰라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심장의 통증하고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가슴 쓰림 증세는 사실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식도로 역류한 위산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 점막을 접촉을 해서 그때 이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언제쯤 생기게 됩니까? 네, 이게 밥을 먹고 30분 이내에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은 여러 가지 이비 인후과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인후에 불쾌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후두의 증상이 만성적이라면 인후의 이물감과 더불어 목소리가 갑자기 쉬는 등의 증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좋대요. 목소리가 쉬는 게 단순히 성대 문제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에서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네, 이거는 임상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바로 호흡기 증. 위산의 역류로 인하여 연하 곤란, 야간의 발작적 기침과 가슴앓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장님, 연하곤란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슨 뜻이죠? 네, 연하곤란이란 음식이 지나가는 감각이 느껴지거나 식도에 음식이 걸려서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기관지의 문제, 가령 천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포식 후에 바로 누울 때 증상이 더욱 심해지겠죠. 그죠. 네. 기침도 심해지고. 네. 그 외의 증상을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화불량 증세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네, 상복 부위 불쾌감이라든지 소화불량과 더불어 위산의 역류로 인해 충치가 생길 수도 있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어서 치아 문제가 발생, 치아 부식증이 발생해서 치과 치료를 함께 받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속이 쓰리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은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구별하기 좀 모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증상만으로 위장질환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속쓰림 같은 경우는 식도염뿐만 아니고 위암에서도 발생될 수가 있고 뭐 위궤양 등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때문이죠. 네. 하지만 좀 차이점은 식도염에 의한 속쓰림은 주로 식후 30분 이내에 발생한다. 그리고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 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제산제를 복용을 하면 괜찮아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식도염으로 인해서 복통이 심할 때 소화제 좀 먹으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도염으로 인한 통증을 소화제, 진통제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장님은 대답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 노겠죠. 그렇습니까? 위염이나 이제 궤양과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암도 위장약을 복용하면 한때는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네, 일시적으로 증상이 줄어든다 해서 약만 계속 복용하시면 조기에 합병증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진행이 되면 심해지면 식도의 궤양, 협착, 발해 식도, 나아가 식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5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의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네. 가슴 쓰림과 신물을 느끼게 되고 지속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습니다. 이걸 이제 1단계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단계는 어떻죠? 네, 2단계는 식도 점막의 손상이 진행돼서 심각해진 상태인데요. 가슴 쓰림과 신물의 빈도가 잦아지고 지속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한 2단계 정도에서 한의원에 내방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3단계는 위와 식도 관략 등의 주요 부위가 손상되는 단계를 일컫고요. 신물과 흉통, 2시간 정도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굉장히 좀 심한 수준이죠. 네. 4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4단계에서는 역류가 더욱 자주 발생해서 미란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란 단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궤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벽에 흉통이 심해지면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5단계가 바로 발해 식도 바로 직전 단계잖아요. 네. 매번 밥을 먹고 나면 가슴이 쓰리고 공복에도 증상을 느끼게 되어서 사실 하루 중에 증상을 느끼지 않는 시간이 증상을 느끼는 시간보다 짧다. 하루 종일 증상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뒤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발해 식도라든지 식도암 등의 식도의 어떤 기질적 병변까지 발생하는 병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방치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방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 그 대부분의 위험과 역류성 식도염 문제가 위내시경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근데 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가슴 통증과 만성적인 기침, 목의 이물감과 함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각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했을 때 깨끗하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안 이렇게 되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네.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 네, 첫 번째 원인은 위 내용물의 증가입니다. 그렇죠. 네,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위 내용물이 잘 소화되어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이 정체가 되면 위 내용물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12지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배출이 안 되게 되고 식도로 역류하는 일이 좀 잦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에 의해서 구부리거나 누운 자세로 인해서 위장하고 식도가 가까워지게 돼버리면 또 역류가 더욱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원인이 뭔가요? 네, 바로 복압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비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임신 아니면 뭐 심각한 질환에 의한 복수 등으로 인해서 위 내부의 압력이 증가를 한다 혹은 뭐 복대를 착용을 해서 복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하부 관략근의 압력의 감소가 있죠. 그쵸. 네, 하부 관략근 압력이 줄어드는 요인에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음주, 흡연을 일삼는 생활 패턴이 있는데요. 그쵸. 네, 그리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먹는 것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이 되잖아요. 네. 몇 가지 약물 한번 예를 들어주시죠. 네, 항콜린제와 안정제, 네. 테오필린 등의 약물로 인해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요? 바로 네. 내 체질에 해로운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류식도염은 앞서 위산 분비가 과다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산이 분비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위산 분비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원장님? 네, 위산 분비는 가스트린, 히스타민, 아세틸콜린이라는 세 개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될 때 위산 분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중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해로운 물질의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타민은 바로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인데 혈중에서 히스타민 농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아니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항원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올 때이죠. 특히 이제 뭐 호흡기보다는 입을 통해서 음식 항원, 즉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돼버리면 혈중 히스타민이 만성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증가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올바른 식습관, 체질에 맞는 식단, 그리고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증이에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크게 식습관 조절과 생활습관의 개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팔체질 진단이다. 그리고 맞습니다. 팔체질의 해로운 음식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팔체질의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혈중의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팔체질에 유익한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면서 팔체질 침을 시술받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거. 그리고 원장님, 히스타민의 함량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체질별로 주의해야 할 음식 중에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체질 불문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네, 일단 술을 먹지 말아야죠. 그죠. 네. 특히 숙성 기간이 긴 술, 뭐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경우에 발효주이기 때문에 히스타민의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네, 발효주라서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증류주는 좀 낮나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비교적 위스키와 소주, 사케에는 히스타민이 적은데요. 네, 근데 모든 술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감귤류에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감귤류가 특히나 해로운 체질이 있잖아요, 원장님. 네, 바로 토양, 토음 체질이죠. 네.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은 팔질 중에서 특히나 감귤류가 해롭습니다. 그런데 감귤, 뭐 레몬, 자몽, 오렌지, 유자 등에는 히스타민의 함유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면 감귤류는 엄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과 역시도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가 쉬운 과일이죠. 네. 더하여 토마토도 사실 토양체질, 토음 체질에 해로운데 토마토 케찹도 히스타민 함유량이 높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양 토음 체질 해로운 과일이기도 하니까 토마토도 케찹도 사실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매운 음식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고추장에 히스타민 함량이 매우 높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마늘이나 양파, 장아찌 등에도 히스타민이 풍부하니까요. 이런 음식들은 철저히 금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추가하자면 밤 그리고 자세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히스타민 함유량이 많고 토양 토음 체질에도 해롭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금양 금음 체질이 역류성 식도염에 특히나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을 자극하는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발효 음식입니다.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죠. 금양 금음 체질은 유제품류가 유달리 해로운 체질이기 때문에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류가 정말 해롭습니다. 그렇죠. 숙성 치즈 같은 경우도 섭취를 하게 돼버리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육류가 안 맞잖아요. 금양체질, 금음체질.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훈제 육류 또는 숙성시킨 육류가 역류성 식도염에는 굉장히 해롭다. 히스타민 함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베이컨이나 페퍼로니, 살라미 같은 음식들에 히스타민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네. 이런 음식들을 아쉽지만 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금양 금음체질은 밀가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장 교문 체질의 장누수 증후군이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체질에게 밀가루는 정말 해롭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토양 체질과 마찬가지로 마늘이나 양파, 장아찌 이런 쪽에도 히스타민이 풍부하고 금양교훈 체질에 해롭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도 역류성 식도염에는 완전히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양 체질, 모금 체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양 모금 체질에는 양배추 발효 음식이 해롭겠죠. 네, 양배추가 안 맞으니까요. 네, 그리고 시금치 발효식품도 안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목양 모금 체질은 오이가 해로운 체질인데 피클에도 히스타민 함량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피클도 목양 체질, 모금 체질의 역류성 식도염에는 절대 금지를 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각종 젓갈류, 특히 해산물이 해로운 목양 체질, 모금 체질은 새우 젓갈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돼지국밥 먹을 때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말려 먹는 생선, 예를 들어서 굴비, 황태 등에도 히스타민이 많다고 하니까 목양 모금 체질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네. 통조림, 참치, 그리고 뭐 고등어, 꽁치 등의 생선 통조림이나 복숭아 통조림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양수음 체질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네, 수양수음 체질의 역류성 식도염에는 밀가루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양 모금 체질과 마찬가지로 해산물류도 안 맞기 때문에 말려 먹는 생선, 생선 통조림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리가 해로운 체질이니까 맥주도 안 맞고 와인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척포도는 괜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네, 척포도는 둘 다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돼지고기가 또 해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햄이나 베이컨, 페퍼로니 같은 가공 육류도 정말 해롭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공 육류 같은 경우는 체질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히스타민 함량도 높기 때문에 수양 체질, 수음 체질의 역류성 식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체질별 어떤 조여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본적인 예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 예방법 첫 번째 뭡니까, 원장님? 네, 바람직한 식사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르르 막 폭식하기보다는 조금씩 네. 나눠서 먹어라 이 뜻이겠죠?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사 패턴과 함께 적절한 체중 조절이 병행된다면 복압이 감소하여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역류성 식도염 예방법 두 번째, 인스턴트 푸드,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피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햄버거와 피자와 같은 인스턴트 푸드는 사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죠. 네, 입에는 맛나게 느껴질지 몰라도 즐겨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섭취를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방식이 같은 경우는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또 식도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네. 또한 콜레시스토키닌 분비 촉진으로 하부 식도 관략근을 약해지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하죠. 그렇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지방식을 줄인 실험 집단에 한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44에서 뭐 93%까지 이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맵거나 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통증을 악화시키고 식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예방법 세 번째,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주무시는 것 절대 금물이잖아요. 네. 잠들기 3시간 이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면 위장에 음식물이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12시에 잘 것 같으면 최소한 맞죠? 9시까지는 네. 식사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예방법 네 번째, 뭐 간단한 운동을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헬스장에서 이제 머신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데 탁월하죠. 다만 혹여나 식도염의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 중인 경우에 너무 과도한 운동은 되레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량 운동을 한다고 복압을 막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뭐 이런 운동들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네.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윗몸 일으키기도 좀 안 좋잖아요. 네, 좋지가 않죠. 네, 그리고 네. 무거운 막 중량 운동, 막 바벨 아니면 캐틀벨 등을 활용 운동도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역류식도염 예방법 5번째, 산성도가 강한 신과일이나 음료, 탄산음료 등은 지양해야 할 대상이겠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팔체질별 히스타민 함량이 높은 음식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음식들은 손상된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예방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습관들도 함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해로운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팔체질을 진단을 받아서 팔체질별로 해로운 음식들을 완전히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지 원장 김재현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